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오늘은 박문구 작가의 술꾼 시절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박문구 작가는 강릉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작품도 강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술꾼 시절의 화자는 공무원 생활을 하던 80년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해학적인 시선으로 당시에 마주친 군상들을 등장시켜 사회의 단면단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듯한 입담과 은근한 유머가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술꾼 시절 박문구 1. 허세 그때가 아마 80년대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천지가 요동할 대변혁기의 시대였는데 나는 당시 강원도 중심부의 어느 작은 시골에서 면석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총각 시절이고 또 말단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박봉이 남아 다달이 봉투를 손에 쥐어보는 재미도 있어서 퇴근 후면 술집을 서너 군데나 거치고 통금이, 당시에는 그 불편한 통금이란 제도가 남아있을 때였다. 통금이 임박해서야 허겁지겁 하숙집으로 달려가던 때였다. 시대가 그러니만큼 공무원 사회의 규율도 엄격해서 출근하면 상명하복에 준엄한 분위기에 나 같은 공무원 햇병아리들은 길을 펴지 못했지만 그래도 퇴근 후면 나는 자유롭게, 아니 제멋대로 술집을 쏘다녔다. 첫 발령을 받고 가장 신기했던 일은 다달이 내 주머니에 하숙비를 제하고도 술값으로 충분한 돈이 남아돈다는 것이었는데 20대 초반이 가난한 낭인 생활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시황제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골 막장에서 술을 마셔야 변변한 안주 없이 싸구려로 그냥 퍼넣는 술에 무슨 돈이 그리 들었겠느냐마는 당시에는 매일 마시는 술에 그래도 술값 하나만은 허름한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면 신기한 일이었다. 신문에는 연일 학생들의 시위와 군부 실력자들의 대머리가 번들거리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었고 북괴군, 지금 이런 말을 입에 올리기가 좀 쑥스럽지만 당시는 당연한 북괴군의 위협과 미국의 엄포가 심심찮게 방송에 오르내릴 때였다. 사실 나는 천지도 분간 못하는 월치기 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그런 시위 자체가 우리 찬란한 자유민주사회에 대해 큰 불경죄를 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터였다. 이 글을 읽는 고상한 분들께서는 나를 그리 비웃지 마시기를 바란다. 혹시 당신도 그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는 항상 어둠이었지만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는 몸짓 하나만은 흐르는 핏줄에서 뜨겁게 빛났고 참담한 고통의 순간에도 청운의 꿈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노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흔히 되뇌는 버릇이 있다는 것도 마흔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에야 조금은 안다. 거짓말도 자주 떠들고 생각하면 정말 자신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믿게 되는 뭐라더라. 언젠가 유식한 채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 책에서
결합성 파라노이아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괴상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정신병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니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제발 참한 말이나 제대로 하면서 지내기를 바란다. 하여튼 그때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지내면서 면민들의 뒷바라지에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렇게만 계속 지냈다면 지금쯤 나는 아마 군청의 그럴듯한 자리를 꿰차고 큼직한 회전의자에서 거들먹거리는 생활을 잘도 하겠지만 거참 빌어먹을 나에게는 그나마 그럴 팔자도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날도 나는 퇴근하자마자 당연히 단골집에서 혼자 삼겹살에 소주를 털어놓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두 젊은이들에게 흥미가 갔다. 좁은 술청에는 그들과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흔히 듣는 잡다한 생활의 편린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 같지 않았다. 또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평소 이 산촌 젊은이들과는 좀 다른 면을 느꼈고 더구나 나와 그들밖에는 다른 술꾼들이 없었으므로 자연히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장발에 검게 물들인 군 야전복 외투를 걸치고 안경을 빛내며 한창 나이 세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낮은 음성으로 심각하게 나누고 있었다. 길게 살필 것도 없이 그들은 대약물을 부지런히 들이켜고 있는 패가 틀림없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간간히 새어나오는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슬며시 뒷골이 당겨오는 것을 느꼈다. 사이사이 들려오는 군부 실력자니 보안사령부니 광주 사태니 학생운동 어쩌고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화장실에 간 인간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가 2, 3년 후에 불쑥 나타나는 험악한 시대였음을 이해하리라.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비록 소리를 죽이고 주위 눈을 살피며 소곤거렸지만 감히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의 영용한 국가지도자와 사회의 굳건한 정체성에 대해 불경죄를 범하고 있는 거였다. 나는 그들이 눈치를 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태연히 삼겹살로 소주만 부지런히 마시는 척했다. 그들은 계속 주위를 살피며 안경을 반짝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마신 주량의 깊이에 따라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갔다. 그럴수록 그 불경스러운 말들이 대화의 틈 사이에서 거칠게 굴러나왔다. 최규하가 물러나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 막강한 남쪽에서 공수부대가 수천 명을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바닷가의 작은 농고를 졸업하고 몇 년 집 일로 빈둥거리다가 당시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3년의 군복무를 막 마치고 몇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대망의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말하자면 국가에 충성스러운 전위부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빌어먹을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는 팽개치고 대학이란 곳이 당시의 나에게는 얼마나 먼 곳에 아름다운 이름이었던가. 헛이빨만 살아서 부모 속 썩이는 짓거리를 골라 하는 판이라 나는 신경이 더욱 곤두서며 뒷골이 뻣뻣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는 아예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그들만의 대화에 열중이었다. 민중의 지도자가 우리 미국의 묵인하에 제야의 김대주 여기서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속이 뒤틀리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들어는 주겠는데 마지막에 어느 반민족적 인간
사람들이여 나의 무지를 용서하시라. 인간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나는 마시던 술잔을 탁자 위에 팽개치고는 그대로 일어서서 그들을 쏘아보았다. 내가 앉아있던 의자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뒤로 자빠졌다. 그들은 갑작스런 나의 행동에 놀라 서로 눈치를 살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면서 천천히 그들의 좌석으로 걸어가 앞에 우뚝 섰다. 그들, 아니, 그 괘씸한 녀석들은 의아스러운 눈빛과 자신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망연히 나를 쳐다보았다. 야, 이 새끼들아, 뭐 어쩌고 어째? 요 빌어먹을 쇠똥도 안 뺏겨진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라? 김무식이가 어쨌다고? 아, 요놈의 새끼들이 정신이 싹 빠졌구나. 너들 요거 순 빨갱이 아냐? 요것들을 군대로 보내서 팍팍 기게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귀신은 다 뭐 먹고 사나? 요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아. 팔자가 좋으면 좋은 대로 집구석에서 귓구녕이나 파고 지낼 일이지 애미애비가 자갈밭에서 농사진 돈 갖고 술이나 처먹으며 하는 짓거리가 겨우 뭐라? 야, 너들 금방 뭐라짓거렸냐? 한 번 더 주댕이를 놀려만 봐라. 요놈의 새끼들 같으니 에이 쌍놈의 새끼들. 어라 이 새끼들이 빨빨리 안 꺼지고 어딜 누나를 돌리길. 가죽이 짧아서 뚫어놓은 게 눈깔인 줄 알아? 왜 껍냐? 꺼워? 야 새끼들아 얻어 터지고 싶지 않으면 입 닫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휘딱 꺼져버려. 에이 순 쌍놈의 새끼들 같으니. 그때 그들의 표정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순간적으로 재빨리 주위를 살피며 나를 바라보던 그들의 선량한 얼굴을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눈빛과 스스로의 목소리가 너무 컸음에 대한 자책감, 가르쳐도 가르쳐도 단단한 벽돌처럼 둔한 요지부동의 아동을 대하는 선생의 표정이 그럴까? 아, 또 있다. 슬며시 일어서서 나를 흘낏 훑어보던 안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반짝이는 회색빛 눈을. 아, 그들은 나를 용서하기 바란다. 둔하고 배운 것 없는 촌놈의 짓거리가 그랬다. 당시에 내 무식이 그 정도였다. 그들이 나가고 텅 빈 술청에 혼자 남아 더러운 녀석들을 한 칼로 쫓아냈다는 내 용기에 감탄 또 감탄하면서 술을 기세 좋게 들이켜고 있었다. 내일 출근하면 오늘의 무용담을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상했다. 조금씩 시간이 흐르자 차츰 내 어깨는 처지기 시작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힘이 발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전신을 감싸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끄집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 아주 먼 곳.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은 어떤 세계의 그곳.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이 가득 찬 곳. 거대한 말씀이 가득한 높고 넓은 궁정 같은 10여 년간 나 같은 헛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처녀지. 그러면서도 항상 그 언저리를 맴돌아야 했던 그곳. 나는 맥없이 술집을 나와 하숙집으로 걸었다. 좀 전에 그 용기는 사라지고 내 무게를 지탱할 작은 힘조차 없었다. 저녁 시간 되면 평소 그렇게도 사람들이 오가던 거리는 오늘따라 인적이 드물었고 초봄의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알맹이는 빠지고 껍질만 남은 듯 내 몸뚱이는 그 바람에 불려 비틀거렸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였고
집으로 꺾어지는 골목길을 비추던 가로등도 이날따라 불이 꺼져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소리들은 내 귀에서 벗어나 있었다. 내 발자국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겨우 찾아 들어간 집 앞 골목길에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천지를 내리덮을 듯 검은 구름만 두터울 뿐이었다. 하숙집 대문을 힘겹게 열었다. 나를 지탱하던 뼈마디 하나하나가 산산이 이완되면서 어두운 하숙방 구석으로 꺾어지듯 쓰러졌다. 2. 인간의 삶. 그 이후 내 생활은 엉망이었다. 거의 매일 지각이었고 대낮부터 술집에 처박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미룬 서류가 수북이 쌓이고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대민지원 업무차 밖으로 한번 나가면 아예 돌아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퍼질러 앉아 술타령이 고작이었다. 그렇게도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던 내가 이젠 사무실에서 골칫거리로 변해버렸다. 동료들은 갑자기 변한 내 모습을 의아스러운 듯 바라보기만 했다. 가끔 있는 총각 녀석의 신경질 정도로 여기는 직원도 있었다. 그렇게 한 달여를 지냈다. 어느 날 아침 간밤 자정을 넘기도록 퍼마신 여파로 출근하자마자 냉수만 들이켜고 있는 내 모습을 눈여겨보던 과장이 드디어 나를 불렀다. 이봐, 최 주사. 자네 요즘 너무한 게 아니야? 술도 좀 웬만큼 마셔야지. 아침부터 눈에 불을 켜고 그게 무슨 꼴이야? 내가 요즘 자네를 쭉 봐왔지만 이젠 안 되겠어.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네가 개인 일에 바빠서 그렇다면 얼마간은 봐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 이제부터 술을 당분간 금하고 그동안 밀린 일이나 마치게. 내 말을 꼭 명심하게. 지금 자네에 대한 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는가? 저녁 시간을 비워두고 나하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세. 알았나? 그날 저녁에 과장에게 평소 들어보지 못한 잔소리를 몇 바가지나 들은 다음 나는 다시 단골집에서 꼭지가 빠지도록 마셨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종일 집에서 아픈 속을 달래면서 어지러운 상념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오후쯤 술독도 거의 빠지자 나는 그냥 하숙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다시 어제의 그 술집으로 버릇처럼 가던 나는 갑자기 떠오르는 곳이 있었다. 휴일이면 가끔 바람 쐰다는 핑계로 강 건너 마을 사람들이 덕봉산이라 부르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집을 찾은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리 높지 않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서 30분 정도만 올라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기에 그리 힘들지는 않은 곳이었다. 마을 전체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묵어갈 수도 있게 빈 방도 몇 개 있었음을 평소에 눈여겨 보아오던 터였다. 아마 술에 찌든 내가 은근히 그곳을 탐내었을지도 몰랐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은근히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덕봉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저녁밥을 물리고 좁은 방에서 담배에 의지해서 편안히 마음을 누길 때면 허접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오곤 했었다. 전에는 없던 현상이었다. 이곳에 발령받은 후 계속 술과 허드렛 일에 매달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왔던 일에 대한 반발심이 고개를 들 때면 나를 다스릴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곤 했다. 그 상상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절집 쪽이었다. 공무원인 내가 절에서 출퇴근한다는 사실은 산골 마을의 좁은 바닥에서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면사무소가 생긴 이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그러나 나는
모두 무시해버렸다. 동료들은 물론 윗자리에 앉은 이들도 안쓰럽게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러나 다시 전처럼 일에 몰두하는 나를 보고는 침묵을 지켰다. 아마 총각놈의 헛지랄이 봄바람 속에서 잠시 기승 부리는 정도로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평소에도 채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절음식이 잘 맞고 오랜만에 혼자 지내는 적적감에 젖어서 참으로 마음 편하게 지냈다.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급한 일용품을 깜빡 잊고 그냥 올라온 날이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그런 것보다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라도 거치고 오는 날은 낭패였다. 꽤 없이 마시는 주량이라 얼큰한 몸으로 산길을 오르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 걸음 오르면 두 걸음 뒤처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밤에 취한 몸으로 산길을 오르는 즐거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아주 천천히 걸어오르면 차가운 공기가 온몸으로 다가오면서 잡다한 생각을 씻어주어 내 몸속 전체가 산의 시원한 공기로 치환된 느낌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숲뿐 오직 바람과 숲과 풀벌레 소리만 내 분신으로 다가왔고 바위에서 잠깐 쉬는 사이에 하늘을 쳐다보면 우거진 검은 소나무에 터진 틈으로 보이는 눈부신 별들이 명징한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 별들을 바로 내 머릿속으로 몽땅 쓸어 담는 듯한 착각에 빠진 적도 많았다. 힘들게 올라와서 내 방으로 들어가면 두어 평 정도의 방이 그리도 넓고 아늑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불을 펴고 누우면 계곡 아래에서부터 쓸어오는 바람이 골짜기와 산을 통째로 휘감고 스치는 소리가 둔중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나를 쇠락의 끝으로 몰고 갔다. 그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달게 잤다. 절음식이라 육고기가 있을 리가 없었다. 해서 항상 채식 위주의 밥상이 차려지게 마련이지만 때로는 내가 도리어 당황할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던 나는 선상님 저녁 공양 드시지요? 하는 늙은 보살님의 말에 문을 열고 보살의 두 손에 반듯하게 들린 낡은 개다리 소반 위에 그 공양이라는 밥과 반찬을 보았다. 나는 순간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거기에는 김치에 돼지고기를 섞어 볶은 두루치기가 한 접시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이고 웬 고기가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실수였다. 그냥 곱게 먹기나 할 것을 저를 의식하지 않는 방정맞은 실수가 흘러나온 것이다. 선상님께서 항상 공양을 남기시기에 좋아하실 반찬을 고르다 보니 이렇게 하며 우물우물 입에서만 나머지 말이 맴돌더니 내 손에 상을 넘기고는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사라졌다. 나는 무한하게 밥상을 받으며 나 하나를 위해서 돼지 두루치기를 마련했다는 보살님의 말을 되뇌어 보았다. 토요일 일찍 퇴근한 후 몇 잔의 술에 얼큰한 몸으로 돌아와 한잠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깨웠다. 저녁 시간이었다. 부엌 옆에 붙은 장방으로 들어가니 처음 보는 준수한 모습의 20대 초반 젊은이가 방에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 엉거주춤 일어서며 허리를 굽혔다. 내가 인사를 받자 내 아들이요. 어젯밤에 왔지요. 하고 절에서 실제로 안방마님처럼 굴던 중년의 보살님이 어눌하게 말했다. 아래턱에 살이 붙고 몸도 튼실하여 부엌뿐 아니라 두 여자 보살과 두 분 스님, 불목하니까지 5명의 절 식구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던 보살이었다. 힘이 아주 세고 고집 또한 대단하여 전에 마을 사람들이 절에 올라와서
뭔가 따지다가 이 여보살님에게 멱살을 잡히고 남자들도 함부로 못 내뱉는 갖은 험한 욕설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는 여정부 보살로 소문이 났었다. 아니나 다를까 밥상을 받자 역시 돼지고기 반찬이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잘 먹겠다는 말로써 인사를 했다. 그 후에도 가끔 그들은 육고기를 사서 먹는 눈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주지 스님이 부른다기에 장방으로 갔더니 문방 사우를 착실히 준비하고 길이가 거의 10자가 넘을 흰 천 두루마기를 매만지며 앉아 있었다. 손님은 배운 젊은이라 부탁을 좀 해도 될는지. 나는 스님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시는데 우리도 작은 성의는 보여야겠기에 여기 다 준비가 됐으니 땡땡땡 대통령 각하 취임 축하라는 글을 크게 한번 써주시면. 이럴 때를 위해 평소 붓글씨를 연마에 두었어야 했다. 원래 내 글씨체는 누에가 기어간다는 참행 문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실력이었다. 초등학교 습자 시간에 몇 번 써본 것 외에는 붓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개면적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으며 저는 붓글씨를 잘 못 쓰는데요. 하고 몇 번이나 사양했으나 대머리 주지스님의 완고한 고집과 능력 있는 공무원이니 요즘 배운 젊은이니 어쩌고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양쪽에 경축 두 글자를 나누어 쓴 후 그 사이에 전 땡땡 대통령 각하 취임이라고 엇비슷하게 써주었다. 그 후 내 그 알량한 글씨는 절 입구에 하늘 높이 한 달이 넘도록 바람에 흔들리며 붙어 있었다. 절 식구들 중 불목하니 같은 녀석이 있었다. 처음 그 절로 짐을 옮기던 날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키 큰 젊은이를 보고 혹시 주먹패가 아닌가 생각했다. 당시 사회는 불량배들을 모두 군부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을 때였고 경찰에 쫓긴 주먹패들이 절에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도 언뜻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가 하는 일이 장작을 패거나 부엌이나 객방에 군부를 떼는 일이었는데 검은 피부에 큰 덩치와는 다르게 알고 보니 매우 단순한 젊은이였다. 나보다 서너 살 적은 나이인데 인근 공업고교를 다니다 중퇴한 후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 절에 머물게 된 보살님의 먼 친척이었다. 나에게 꾸벅꾸벅 인사도 잘해서 나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매양 쑥스러웠다. 나이는 나와 별 차이가 없는 처지인데도 큰 덩치의 그는 꼭 상전대하듯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에 도리어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휴일의 오후 점심을 한 후 방에서 책을 읽던 나는 벼랑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이 조용한 산사에서 그렇게 요란한 소리는 처음이었다. 가만히 들어보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는 바로 행자. 일주일 전에 그 불목하니 청년이 머리를 깎았던 것이다. 이름하여 행자라 불렀다. 녀석의 술 취한 목소리가 틀림없었고 그 녀석을 꾸짖는 목소리는 예순이 넘은 주지스님이었다.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가는 사람들의 싸움판처럼 말들이 거칠게 오갔다. 거 왜 나를 욕해요? 내가 뭐 만날 이렇게만 지내는 줄 알아요? 아, 거참 내가. 그래, 만날 그렇게 안 지내면 어쩔래 이 녀석아. 네 녀석 꼬라지를 좀 봐라. 머리 깎을 때는 언제고 이젠 술주정이나 해대고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그런 스님은 어떻고요? 난 그래도 술만 먹었지 다른 일은 안 한다고요. 개 씨부랄 놈의 거. 내가 뭐 어쨌다고 나만 지랄이야? 뭐라? 어째 이 녀석이? 아니 이놈이 이젠 아주 미쳐버렸구나. 이거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썩 나가. 아주 썩 꺼져라 이놈아. 어디서 못된 행실해가지고는. 에이 요런 미친놈의 자식 같으니. 행자의 거친 발걸음 소리와 시근거리는 숨소리가 내 있는 방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옆방문을 열고는 우악스럽게 들어갔고 안에서 문고리를 잠그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뒤이어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더니 방문고리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문 열어라 이놈아. 문 못 열어? 못 열어요. 못 열어. 뭐 어째? 빨리 문 열어라. 이놈이 부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 내 앞에서 눈초리를 치뜨고 가면 어쩔 것이여. 이놈아 문 못 열래? 스님이나 부처 무서운 줄 알라고요. 들어오고 싶으면 스님이 알아서 들어와요. 난 못 열어요. 아이고 이놈이 감히 누굴. 갑자기 문고리가 거칠게 빠지는 쇳소리에 이어 바로 문짝이 부서질 듯한 꽈장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어? 그래 이놈아 너가 잘했나? 잘했어? 에이 이거 왜 이래요? 자꾸 이러면 스님이 강릉 가서 연애한 것 내 다 일러준다고요. 다 일러줘요. 아이고 이놈이 이젠 아예 생사람 잡아먹는구나. 그래 요놈아 일러라 일르거라. 요 베라먹을 놈아. 네 덕에 풀칠하는 놈이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나? 옆방에서 두 사람이 엉켜 뒹구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허술하게 지은 객방이라 벽이 튼튼할 리가 없었다. 두 사람이 엉켜 뒹구는 서슬에 얇은 진흙벽이 금방 허물어질 듯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말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젠 두 사람만의 문제를 떠난 듯했다. 누구 잘못이건 간에 어린 녀석이 늙은 주지스님에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과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끝난 후에 내 입장이 모호해질 것 같아서였다. 이럴 땐 권력자의 편에 서야 제격이었다. 내가 막 일어서서 옆방으로 가는 순간 일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드자비하던 소리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어이쿠 이놈이 사람 잡네. 스님의 비명과 급히 방문이 열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재빨리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녀석 뒷모습이 언뜻 보였다. 방 안에서는 스님이 옆으로 쓰러졌고 대머리 이마에서는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급히 살폈다. 방바닥에 높이가 한 자가 넘을 청동 촛대 하나가 넘어져 있었다. 아마 이 무거운 것을 집어들고 스님 머리를 후려친 모양이었다. 수건으로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 열바늘이 넘게 꿰맸다. 다음날 아침에 스님을 뵙자 이마에 거주와 반창고를 붙인 스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애가 평소에는 순한 녀석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만 쩝. 봄이 화사함을 마음껏 뽐내던 4월 말경이었다. 3. 그래도 순정. 내가 숙식하는 절집의 건너편 산 계곡 중턱에 작은 남자가 있었다. 그냥 민가를 개조해서 절집 냄새가 나도록 꾸민 것인데 입구가 좀 괴상했다. 두 개의 큰 바위가 양편에 서 있었고 그 위로 축 처진 소나무 굵은 가지에 거대한 청룡돌을 매달아 놓았는데 누렇게 녹슨 이빨을 자랑하며 들어오는 귀신들을 위협하는 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내 방 봉창을 열면 바로 그쪽 풍경이 보였는데 가끔 사람들이 오르내리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항상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마침 일요일 한가한 날을 잡아 그곳을 찾아갔다. 입구에 살벌한 청룡도의 위강에 주눅이 들어 잔뜩 움츠리면서도 호기심에 올라갔다. 멀리서 보던 바와는 다르게 곳곳에
봄꽃의 화사함이 흘러넘치도록 단장된 집이었다. 주인이 집 주변에 꽃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발한 5월의 꽃밭 한복판, 깊숙한 저 밑바닥에서부터 슬며시 솟아오른 집이었다. 나 이외의 다른 탐방객은 없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지붕에 닿을 듯 솟은 불두화였는데 내 머리통만하게 부풀어 오른 불두화 송이송이가 불어오는 바람에 온몸을 맡기면서 가볍게 흔들리고 간간히 하얀 꽃잎이 꽃보라처럼 날려서 눈송이를 잘게 썰어 뿌려놓은 듯 바닥에 희뿌옇게 깔려 있었다. 나는 이 절같지 않은 절의 주인에게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산촌에 민가를 구입해서 임시 절집을 꾸민 남자였지만 입구의 삭막한 풍광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굽은 소나무 기둥과 낡은 석가래에서 세월이 묻어나는 것만큼 주인도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넘쳐나리라 짐작했다. 잠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눈요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툇마루에 붙은 문이 열리더니 빡빡 깎은 머리에 회색빛 승복을 입은 젊은 스님 한 분이 나와서 나를 슬며시 쏘아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얼굴 중앙에서 새파란 눈빛이 매섭게 지나갔다. 누구십니까? 나는 공손히 말했다. 이곳 면사무소 직원인데 잠시 들렀습니다. 스님은 잠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다가 즉시 표정을 바꾸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면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마주 앉았다. 그는 나보다 15살 정도 더 먹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마른 인상에 그 눈빛만 형형하게 빛났다. 침침한 방 안은 일반 집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단지 은은한 쑥향 같은 냄새가 주위에 떠돌고 있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던 나는 그냥 몸 하나만 계속 주춤대고 있었고 스님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만 돌리면서 시간을 흘렸다. 먼저 거리를 좁힌 사람은 스님이었다. 곡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동의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지울 수 있는 그의 용심술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나 역시 바라고 있던 바였다. 스님과의 한 잔 술도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러자 스님은 손뼉을 탁탁탁 3번 쳤다. 전에 어느 술집에서였던가 그런 손뼉 소리로 주모를 불러 술을 청하던 광경이 희미한 그림으로 떠오르게 했다. 계속 마음속에 잠겨있던 무겁던 엄숙함이 곡차 냄새로 치환되는 순간 옆 창지문이 슬며시 열리면서 육척 거구의 사나이가 개다리 소반에 곡차를 담았음직한 누런 양은 주전자와 큼직한 찻잔 2개, 누런 짠지를 담은 접시를 얹어 들어왔다. 자리가 좀 적적해서 곡차를 나누면 이분은 자원법사입니다. 이곳에 온 지 2달 됐나요? 당시 사회정화 차원에서 소위 주먹패들을 소탕하고자 기관원들이 온 세상을 휘저으며 돌아치던 때임을 잠시 생각했다. 자운법사라는 부드럽고도 거창한 버프를 지닌 그의 얼굴 아랫부분을 덮은 덥수룩한 수염과 거무칙칙한 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염주를 슬슬 돌리는 그의 손길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상 어느 강한 주먹패도 한 방에 보낼 만한 무시무시한 크기의 주먹 속에서 속세에 베풀 자비심과 죄업을 씻고자 곱게 다듬은 108염주가 슬며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나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먼저 내 앞으로 술잔에 부연 곡차를 따랐다.
촉본이 직접 담근 막걸리임을 알았다. 주전자를 건네받아 나도 앞잔에 가득 부었다. 스님은 마시라는 표정을 보내면서 천천히 자신의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나도 반잔쯤 마셨다. 좀 신맛이 났지만 그런대로 마실만 했다. 자운법사는 문간에 앉아 무거운 침묵으로 염주만 돌리고 있었다. 선생께서는 어디서 기숙하고 계시는지? 나는 건너편 절집을 말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에 있으면 만날 술만 마시게 되고 해서 또 책이라도 좀 잡으려면 조용한 곳이. 그렇겠지요. 요즘 젊은 분들은 번잡한 곳을 좋아하는데 선생은 좀 다르군요. 마음을 잡고 사물과 떨어져 지낸다는 건 속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또 요즘 세상이 공직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지요. 세상도 어지럽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니 우리처럼 벗어난 사람 눈에도 걱정만 쌓입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은근한 정을 얹고 전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내가 그랬다. 좁은 방 안만큼이나 낮고 무겁게 내리누르며 전해지는 스님의 말씀에 나는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역시 산잇을 마시고 사는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법이다. 더구나 이 스님은 법계를 슬쩍 벗어나서 스님과 같이 가볍게 곡차도 마실 줄 아는 멋있는 스님이 아닌가. 저야 사회 초년방입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너무 어지러워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대로 거리로만 쏟아져 나오고 군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곡차를 그대로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전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임은 티끌일 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 참과 거짓 모두 헛것에 불과하네. 안개 거치고 낙엽진 맑은 가을. 언제나 변함없는 저 산을 보게나. 스님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리고 곡차를 재촉했다. 나는 꿈속에 든 듯 정신없이 마셨다. 자운법사가 몇 번 들락거리며 주전자를 채워오고 우리는 계속 곡차를 마셨다. 그 사이에 문학을 이야기한 것도 같고 뜻모를 선시를 들은 것도 같고 세상사에 스며들어 울분을 토한 것도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 마지막에는 여자 이야기도 나온 것도 같은데 여자 이야기만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내가 정신없이 취한 김에 젊은 기운으로 떠들어댔을지도. 밤은 깊어서 달도 없는 하늘 아래로 나온 건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그 후 나는 암자에서 있었던 그 스님과의 짧은 만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스러운 사건이었다. 내 작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득히 높은 세상 모든 이치가 그곳에서라면 맺힘없이 스멀스멀 풀어질 것 같은 그곳의 말씀. 몇 번 다시 가고자 그 부근을 어른거렸지만 낡은 내 의복의 냄새가 나를 멈추게 할 뿐이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곳. 두어 주일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답답해졌다. 가슴이 막혀서 밥상을 대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냉수를 들이켜도 속이 뚫리지 않았다. 욕은 악교 속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현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술뿐이었다. 다시 내 발걸음은 술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바라볼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선택받은 소수만 자리할 수 있는 곳, 시골 면서기에 얄팍한 사고로는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은
그러면서도 나를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는 곳, 그곳에 암자가 있었고 스님이 있었다. 거룩한 말씀의 수풀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온 나의 머릿속은 다시 엉킨 실타래처럼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 스님의 흉중에는 그 어떤 선지식과 해안이 반짝하기에 나를 이다지도 혼란스럽게 하는지 어느 토요일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어울려 전날에 마신 술 기운을 없애고자 해장국집에 들렀다. 40대 후반이 풍성한 아줌마의 걸쭉한 입담이 술맛을 돋우는 집이라 면소 직원들과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해장국에 곁들어 소주를 홀짝이던 우리에게 나무탁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담배를 피우던 아줌마가 툭 던졌다. 절간에서 사는 게 최주사 맞지? 걸신처럼 먹고 마시던 모두의 눈길이 웃음에 섞여 나를 향했다. 그런데요,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뭔 소리를 하려고? 하여튼 중놈들이 하는 짓거리란 게 웃겨. 얼마 전에 그 똘 중 하나가 여기서 술 먹고 갔거든. 우리 둘 중에 하나가 픽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아, 중이 술 먹는 게 그리 대순가. 목사도 술 마시는 놈 많더라만. 웬만한 중들은 다 잘 마신다고. 큼직한 절에 가봐. 중놈 방구석 벽장에 우린 구경도 못한 최고급 위스키가 한 짝은 실할 테니까. 밤에 모자 뒤집어 쓰고 기생집 나들이는 보통이야. 에이, 별소릴 다. 그런 스님만 그렇지 어디 다 그런가. 나는 그 형형한 스님의 안광을 떠올리면서 그 말을 지워버렸다. 아줌마는 그런 나를 흘낏 보면서 말을 이었다.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게 말이야. 최 주사가 살고 있는 절 앞산에 암자 있지? 그 절에 있는 젊은 중이 지난 수요일에 여기서 술을 마시고 갔거든. 그 술도 보통 술이 아니라 쇠주를 자그만치 7병이나 마셔버렸으니 오죽했겠어. 근데 재밌는 일은 그게 아니라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아래 사는 일순이 어미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 그 암자 아래에 왜 여보살이 살잖아. 나이가 40 정도는 됐지 싶네. 평소 그 여보살이 몸이 좀 해프다는 말을 나도 자주 들었거든. 술도 잘 마신다는데 하여간 그 말을 그 똘중이 어디서 들었는지 술에 곤죽이 돼가지고 여보살낸 대문을 걷어찼다는 게 아니야. 그냥 대문을 걷어차기만 한 게 아니라 거창 가관이지 뭐라 소리쳤는지 알아? 인근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데 뭐라 떠들었는데요? 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말을 재촉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사진 한 장에 있었다. 국자 속에 녹아든 여자 이야기였다. 아줌마는 다시 담배를 한 대 붙여 물고는 길게 연기를 내뿜더니만 씩 웃으면서 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나? 4. 백결 선생.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물과 숲으로 둘러싸인 이 시골에도 계절은 어쩔 수 없는지 무더위가 계속 이어졌다. 일요일 오후 읍내에서 절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건너게 되는 큰 다리가 있었다. 남한강 상류라서 강폭이 거의 200m가 넘는지라 다리 길이도 만만치 않았다. 찔러오는 햇빛을 어쩔 수 없이 온몸으로 받으며 다리에 막 들어서자 저기 앞에 한 스님이 걸어가고 있었다. 21세기에 살면서 어느 누가 황당한 옛 이야기를 믿으랴. 구름 타고 하늘을 날며 호풍 환호하는 손오공의 이야기는 쥐똥 냄새나는 누런 종이에나 적혀 있을 뿐이라. 또한 행운 유수를 이야기하나 그 또한 옛 먹물 냄새가 밴 한지에서나 찾지 못하면 곰팡이 핀 낡은 서적의 어구를 참고할 뿐이니 컴퓨터 하나로 백만장자의 금고가 찰나에 날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누가 그 잘난 옛 이야기에 귀를 빌려줄 리가 있으랴. 그러나 나는 분명 보았다. 키가 하늘을 찌를 듯한 스님 한 분이 메꼬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리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다.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그 스님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체로 땅 위를 스치고 있는 거였다. 분명히 걸어가고 있음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 스님은 걷는다는 표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심산에서 돌을 닦던 도사가 인간에 내려와 진세의 어지러움에 한 줄기 빛을 던지고는 표표히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모습이었다. 하체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자연 속의 길을 운행하면서 걷는 모습.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런 산골에 저런 스님이 계시다니. 단순히 그 스님의 걸음걸이만이 예사롭지 않았다. 또 있었다. 걸치고 있는 승복이 또한 독특했다. 1500년 전에 신라 백결 선생의 고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바로 그 백결 선생의 현신을 보았던 것이다. 갈래갈래 찢어진 승복 자락을 수없이 꿰매어서 한 벌의 승복을 만들어 입고 있었다. 그 조각들의 색깔이 다 틀린 것도 특이한 점이었다. 녹색, 흰색, 회색, 청색, 황색, 회청색.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보리색도 있었다. 한마디로 너무 진하거나 원색 티가 확 띄는 색깔만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색이라는 색은 다 엮고 섞고 비벼서 만든 옷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이들은 에이 황당한 얘기 하면서 믿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은 21세기의 시대이므로. 하지만 계속 강조하건대 백주대낮에 난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거의 뛰다시피 스님의 뒤를 쫓았다. 내 딴에는 아주 빨리 걷는다고 했지만 스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리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리내어 뛰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스님을 놀래게 해서는 도리가 아니었다. 있는 힘을 다해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땀을 흘리면서 내리꽂히는 햇빛을 뚫고 간신히 그의 뒤에 붙어섰다.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뒷모습은 베품의 너그러움과 용서의 자비심, 대우의 깨달음과 중생의 괴로움을 온몸에 지니고 계신 큰 스님의 형상이 서려 있었다. 나는 가슴이 거세게 뛰었다. 이제 곧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큰 스님의 거룩한 얼굴을 뵐 수 있으리라. 나는 이제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의 왼편에 붙어서서 불문곡직하고 그를 보았다. 스님도 나를 보았다. 어라? 내 입에서는 예상치도 않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스님도 놀란 모양이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거 어찌? 웬일이오? 난 단지 이 말밖에 더 할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이었다. 몇 달 전 주지 스님의 대머리를 청동 촛대로 후려치고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졌던 녀석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이렇게 후련히 나타났던 것이다. 그 녀석은 그 큰 키로 지그시 나를 내리누르듯 느긋한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잘 계셨어요, 그동안? 오, 참회. 밥맛이 없어서 저녁 공양이라는 개다리 소반의 밥그릇을 몇 숟갈 뒤적이다가 옆으로 밀어놓고 말았다. 대신 냉수만 한 그릇 다 들이켰다. 두툼하게 개어놓은 이불 위에 다시 베개를 얹어 그 위에 머리를 기대고 담배를 몇 개째 계속 피워 물었다. 설명할 수 없는 허탈감에 팔다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주지 스님은 왜 그 녀석을 다시 받아들였을까?
그 녀석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 살았기에 그토록 거창한 승복을 걸치고 신수가 훤하게 변해서 돌아왔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저런 녀석도 잘 짜인 이 세상을 잘만 파고들면 저렇게 멀쩡히 돌아칠 수 있단 말인가. 내 썩어빠진 눈알은 어떻게 된 건가. 이것도 눈알이라고 쳐갖고 다녔으니 세상에 대해 뭔가 속았다는 느낌과 29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번듯한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잠바떼기만 걸치고 다니면서 얇은 월급 봉투를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기다리는 자신에 대한 한심한 생각이 어지럽게 일어났다. 백결 선생과 잠바, 고승과 면석이 처량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무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최 주사님 계십니까? 최 주사님? 녀석이었다. 나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라니까요. 난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한참이나 밖에서 부스럭대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넙죽 큰절을 하는 거였다. 나는 당황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최 주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어려서 불민하고 또 불심이 없어서 그만 그렇게 그저 불심이 그를 빤히 쳐다볼 일 외에는 내가 할 일은 없었다. 애초 내가 절로 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때 그 대학생들 때문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술집을 나서면서 그들이 나에게 보냈던 그 표정 때문이었다. 배운 자가 무식자에게 보내는 그 안타까움과 동정, 그리고 무식한 용감성의 횡포에 난감해하던 그들의 선량한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무식의 빈 공간에 알량한 말단 공무원 하나 집어넣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쳤던 어리석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이절을 찾았다. 그동안 나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시간을 짧은 시간이나마 메워보고자 한 행동이었다. 성과도 있었다. 세상을 수평 혹은 수직으로만 인식했던 고정된 시선을 약간의 입체 속으로 변형시켜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다고 소리 죽여 말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녀석의 그 알량한 불심 타령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쉽게 불심의 첫 비읍조차 함부로 내뱉지 못하건만 녀석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나에게 말했던 것이다. 불심이 없어서. 6. 가난한 술꾼들. 그해 여름은 참으로 더웠다. 바닷가 해수욕장 근처에 방을 얻은 나는 전 근무지에서의 일을 당분간 잊고 지낼 수가 있었다. 군 출장소 격인 작은 사무실인데다 인원도 나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해서 항상 바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하는 사이에 잠시 그때의 일이 불쑥 떠오를 때도 있었다. 불과 2년 전의 일인데도 아련한 안개 저편에서 희미한 실루엣처럼 다가오곤 했다. 나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내륙의 아무 곳이라도 보내주기를 원했지만 내 주제에 뜻대로 되는 일이 있을 턱이 없었다. 이런 곳에서 밤만 되면 술 마시는 일이 낙이라면 낙이었다. 다행히 여직원 하나만 빼면 셋은 모두 주태백이고 술 매너도 그런대로 좋은 편이어서 우리는 틈만 나면 마셨다. 일용직으로 있는 홍씨만 40을 넘었고 둘은 총각 신세여서 죽이 잘 맞았다. 어느 날 토요일 밤에 총각 둘은 해수욕장으로 흘러드는 냇가 상류 깊숙한 곳까지 진출했다. 막걸리 한 마를 담은 양동이 하나, 두부 두 모에
간장과 고춧가루를 섞은 작은 양푼 하나, 그리고 낡은 텐트 하나가 전부였다. 우리들은 사람이 없는 냇가의 지류를 타고 올라가서 평소 보아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정하고 옷을 모조리 홀라당 벗어버렸다. 우리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 중간에 넓적한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막걸리를 담은 양동이를 올려놓았다. 두부 안주를 올려놓을 작은 돌무지도 다 만들어지자 우리들은 어깨를 덮을 커다란 수건 하나씩만 들고 물속에 들어가 막걸리와 두부 안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은 우리들의 가슴에서 찰랑거리며 흘렀다. 커다란 수건을 적셔서 어깨와 등을 덮었다. 귀찮게 덤벼드는 각다귀 떼들을 막아줄 우리들의 방패였다. 달은 하늘 높이 떠서 주위를 오직 검정과 흰색으로만 그린 동양화처럼 환상적 세계를 연출했다. 듣고 보는 건 오직 밤잠 없는 풀벌레 소리, 새소리, 그리고 흑백의 물감뿐. 말없이 몇 잔 들이키던 우리는 술에 젖은 말씀의 향연을 시작했다. 서울 촌놈들이 얼씬도 않는군. 설마 이런 곳에 이런 기막힌 장소가 있을 줄은 이 마을 몇 놈 빼고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을걸? 알면 안 되지. 우리도 숨쉴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 자, 마시자. 이 짓 없으면 뭔 낙으로 사나? 흐흐흐, 그래. 달빛이 너무 곱게 비추는데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 야, 바로 너 오른쪽에 달이 있는데 보여? 아니, 오른쪽 말이야. 그래, 거기. 여기서 보면 너 왼쪽에 있는데 그래? 오른쪽 왼쪽도 구분 못하는 녀석아. 술이나 마셔라. 요즘처럼 험악한 세상에 구분 못하는 놈이 현명한 게야. 전에 군인들 싸우는 것 봐라. 출동시켰던 중대장이 상대편에게 설득을 당하고는 되돌아와서 자기 대대장을 붙잡는 꼴 봤지? 그저 꼴리는 대로 판단하면 그게 제일 현명할 때도 있어. 아마 그 중대장 놈 지금쯤 출세했겠지. 제대로 편을 섰으니까. 참, 장개석 군대도 그리는 안 했을 거라. 그래도 지금 삼천리 360주가 다 그들 손안에 있소이다야. 정치하는 놈들은 다 집 앞벌이에 바쁘지. 사실 종이 쪼가리처럼 불면 날아갈 힘없는 놈들이 요즘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최무식이가 바보지. 거모냐. 총장하던 정무식이도 마찬가지고. 불면 날아갈 우리야 월급만 바로 받으면 되니까. 걔들이 그래도 미안한지 봉급 올려주는 것 봐라. 올해도 아마 15%가 올랐지. 지랄은 오르면 뭐해. 당장 하숙비가 6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뛰었는데. 괴로운 얘긴 치워라. 야, 너 전에는 절간에서 출퇴근했다며? 참 별종이구나. 그래, 재미 좋았어? 기막히게 재밌었지. 술도 덜 마시게 되고. 그런데 면장인지 된장인지가 하산하라더라. 뭐 면민들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항의한다나. 똘중 공무원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똘중 만든다고. 넌 불교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넙죽 하산했어? 면장 말 한마디에? 도사가 굳이 그런데 처박혀야만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녀석아. 사실 그때 나는 공부가 목적이었는데 몇 달 책을 잘 봤지. 분위기도 좋았고 도시로 나가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닐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좋은 일에는 막 끼잖아. 부득이 하산하고 말았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그랬었나? 하여간 그런 얘긴 듣긴 들었지. 그런데 거긴 미인들도 많다며. 몇 건 잘 올렸겠다. 원래 물 맑고 산 높은 곳에 미인이 난다는데. 거기서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렸다간 꼼짝 못하고 총구석에서 평생 썩는 수가 생겨.
거기 처녀들은 공무원한테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 그저 하숙하는 총각 공무원이 있으면 그 애비가 딸애를 강제로 총각방에 밀어넣는 게야. 한번 붙었다 하면 여자는 그냥 날 잡아먹우 하고 방에서 나자빠져. 그렇게 붙들린 녀석들도 꽤 있다는 게야. 몇 놈 보기도 했고. 너는 다행히 탈출했다 이거지? 후후, 그것도 자주 안 쓰면 곰팡이가 쓴다는 거 몰라? 못 이기는 채 재미도 좀 보지 그랬어? 야, 술이나 처먹어라. 안주만 먹지 말고 너 한 번 가서 그래봐라. 만날 장가 타령이나 해대니 먼저 단가를 자주 가야 장가도 가게 된다는 거 몰라? 방구가 잦으면 뭐도 된다더라. 빌어먹을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가든지 단가를 가든지 할 게 아니야. 하숙비 내고 술 몇 잔 마시면 우리 어머니 속고 살 돈도 없다. 이 자스가 장가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 물건과 팔 길이만 길면 되는 거지. 무슨 돈 타령이야. 이 지랄하며 지내다가 언제 집 한 칸이나 마련하겠나. 어느 날 갑자기 과장이나 하라면 또 모르지만 집에 가도 농사 짓기도 겁나고 농사질 땅도 별로 없고 해놓은 공부도 짧으니 재길할 것. 빙신 같은 놈. 과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개장만 해도 1년치 봉급을 들이밀어야 된다는데 그럼 넌 그동안 맹물만 들이키고 살래? 그래서 과부집 하나 구하라는 거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보시 중에 육보시가 제일이라. 절에 있었다는 놈이 뭣도 몰라? 그나저나 고민거리가 생겼다. 동생 놈이 대학 간다고 우겨대니 성적도 괜찮은 편인데 걱정이다. 집은 농사지어 겨우 사는데 내가 그래도 봉급쟁이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동생을 맡기는 눈치고 거참 젠장 맞을 놈의 것. 이야 이거 좋구나. 화장실 갈 필요가 없네 그래. 오 시원하다. 그냥 앉아서 볼일 보니 시원하구나. 네 놈이 원하면 내가 입학금 정도는 꿔줄 용의가 있지. 난 동생도 없고 내가 대학 가려고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으로 행복했었다. 우선 겁이 없었으니까. 뭘 잘 몰랐으니까. 원래 무식한 놈이 험한 세상에서 겁이 없는 법이다. 그러던 그 동료는 지금 공금 횡령으로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정말 그 돌죽 녀석은 잘 지내는지 개과천선에서 착실히 불심을 잡고 중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앞산 암자에서는 지금도 그 스님이 자운법사와 같이 곡차를 마시는지 암자 아래 몸 해픈 여보살과는 또 어찌 됐는지 모두 이 빡빡하게 짜인 사회의 좁은 틈새에서 그들 나름의 공간을 찾아 풀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했다.